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은 영국 경험주의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과학적 인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네 가지 우상에서 종족 우상, 동굴 우상, 극장 우상, 그리고 시장 우상 이런 것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종족 우상을 언뜻 언급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중에 시장 우상이라는 것이 시장 우리 마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트. 그 시장 우상이라는 것이 바로 언어 사용과 관련된 그러한 인식의 오류를 낳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된 그것과 연계해서 언어와 관련해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얘기예요. 과학자들은 일상 언어를 용어로 사용하는데 주의해야 하며 특히 단순히 해당하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은연중에 그 사물의 실제성, 즉 리얼리티를 부여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 했던 그 내용과 관련된 프랜시스 베이컨의 과학적 인식에 있어서 타당성과 관련된 어떤 경구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소개합니다. 7장 동기와 정서입니다. 자, 첫 번째 장. 동기란 무엇인가? 동기의 정의와 기능입니다. 동기의 정의, 동기의 데피니션은 동기란 행동의 방향 그리고 강도를 결정짓는 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달리 좀 표현하자면은 제가 읽어봤던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식대로 좀 달리 또 표현해 보자면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 우리가 선택 가능한 행동들의 목록은 뭐 엄청나게 많을 수 있죠. 근데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대동소이하죠. 그리고 더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하자면 동기란 행동의 원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기는 행동의 원인 이렇게. 자, 앞선 시간에도 그렇고 뭐 여러 차례 리베스의 자유의지 실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에 제일 처음으로 본 동영상일 거예요. 자, 거기서 손을 든다라는 행동의 동기, 즉 행동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통상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에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이런 내용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경우에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행동하는 원인은 뭐라 그러죠?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었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너가 왜 그래? 그 결국 뭐죠? 우리가 리베스 자유의지 실험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바로 나의 자유의지가 행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앞선 시간에 제가 20여 분 동안 얘기했던 언어와 관련된 그리고 서양의 이원론적 세계관과 관련된 정신과 물질, 마음과 육체와 관련해서 관념, 즉 형이상학적 세계가 리얼리티다, 실제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과 관련된 착각인 거예요. 자유의지가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그때 리벳 자유의지 실험 동영상 통해서 확인했죠.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동양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자유의지다, 달린다, 뜨겁다, 맵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 현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존재 이 몸뚱아리 다 하나의 현상, 프로세스,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변하고 결국은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고 해서 죽음 자체도 3과 2분부터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즉 우주의 끊임없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양은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삶에 반하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죠? 산다는 것에 반하는 죽음을 공포로 여기고 그 죽음과 관련된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서양 종교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분법적 생각이. 자, 왜 얘기했나? 동기 간단히 줄여서 행동의 원인이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해? 내 마음이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난 그렇게 예측하니까. 그럴 것 같으니까. 나의 자유의지야. 이거 다 뭐예요?
착각이란 얘기예요. 자, 동기의 정의. 간단하게 행동의 원인 정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동의 원인이 뭔지 이후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일단 정의는 그렇게 하고 그럼 동기의 기능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자, 동기 영어 단어 보세요. motivation이라 쓰는데 이 MOT, 모티 이것이 모터란 뜻이에요. MOTOR, 모터 바로 움직임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동기는 행동하게 하는 원인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 전에 봤듯이 그죠? 어떤 언어가 있다고 해서 과학적 방법, 과학적 인식에 있어서 어떤 언어가 있다고 해서 그 언어에 대한 실제성, 리얼리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동기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동기에 대한 리얼리티가 있는 식으로 우리 몸 안에서 찾거나 뇌에서 찾거나 어디에서 찾거나 하는 것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자아라는 단어가 있다 해서 아이덴티티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이데아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다 해서 극락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용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다 해서 그것이 리얼리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서양에서 시작된 이 심리학 안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동기 정의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심리학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학파들이 나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동기, 모터, 모티베이션 그 어원에서 나온 이 동기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개인 내 또는 개인 간의 행동 차이를 알 수 있다.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싶고 같은 사람이라도 이럴 때 만나고 싶고 어떨 땐 꼴도 보기 싫고 왜 그러냐? 그런 행동의 차이가 뭐냐? 동기를 이해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는 왜 하기 싫어? 나는 하기 싫은데 너는 왜 자꾸 하자 해? 즉 결국 개인 간의 또 행동차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뭐 공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쟤는 왜 저를 공부하기 싫어하지? 야, 너는 어쨌든 편이 공부를 그렇게 하기 싫어하냐? 뭐 흔히 듣기 쉬운 얘기죠. 그건 누구야? 너 동생은, 너 형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바로 그런 행동의 원인이 뭐냐는 거야.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동기예요. 아, 난 지금 공부하고 싶은데 꼭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라니까 내 공부하기 싫어졌다. 그 왜 그래? 나 안에서도 그렇게 자꾸 행동을 하고 싶다 말았다죠. 그걸 이해하고자 하는 게 동기예요. 즉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의 의도,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슷비슷한 얘기죠. 교재에 있어서 그냥 옮겼는데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특정 행동에 대한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리베스 실험에서 그런 것은 없다 하나의 현상이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동물로서 이루고 있는 이 사회 집단이란 차원에서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당장의 일례로 법정에서의 그러한 그런 판결을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데 자유의지 없대요. 리베스 실험 보면 그건 제가 자유의지를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 뭐 어떻게 그죠? 그 뭐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겠어요. 사실 그러한 논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이 사회 집단에서는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소위 자유의지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지만 우리 사회 집단이라는 어떤 하나의 유기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자유의지 묻기도 그렇고 소위 극단적인 예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도 그게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의미 교환을 하는 그런 의미의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조차도 논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또 뭐죠? 사회 집단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더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런 논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황당한 논의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나 한 개체의 생존을 그리고 번식을 위해서도 그것이 적응적이니까 즉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사회 집단 내에서 자유의지라는 그런 이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약속에 따라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데, 그때 바로 동기라고 하는 이런 이름표를 붙여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 사회란 유기체가 유지되는데 필요하다 이거죠. 자, 동기 기능 살펴봤습니다. 동기 이론입니다. 이제 두 번째. 동기 이론에는 뭐 여기서 두 가지, 세 가지 좀 소개하는 걸로 아는데, 교재는 뭐 더 있습니다만 제가 또 생략하고 해서 정리하기, 첫 번째 본능 이론입니다. 동기는 본능이다. 타고난다. 그 어떻게 타고나? 그거 생물학적으로 바로 타고나는데, 그것이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 과정 속에서 그냥 선천적으로 유전적 요소를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본능 이론이에요. 근데 이 본능 이론 문제점이 있어. 그러면은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즉 행동, 왜 그렇게 행동하지 할 때, 아 그거는 본능이야 했을 때, 그럼 그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행동이 있는데, 그 각각의 행동에 대해서 원인이 되어지는 본능은 뭐야? 몇 개야 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열 몇 개, 어떤 사람은 교재에 나왔듯이 5천 개가 넘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해서는 도대체 본능이 뭔지, 그죠? 어떤 행동의 원인은 어떤 본능과 관련되는지, 어떤 본능이 원인인지, 그 도대체 본능의 개수 몇 개인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죠.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 안에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죠, 논의되고 있죠. 이게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이 주의하라고 경고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심리학은 앞으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위 그러한 엄격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은 과학이 아니라고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위 생물학과 관련된 진화 심리학은 앞으로 심리학은 진화론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장담하기도 해요. 그건 뭐 지켜봐야 할 문제죠. 그건 또 그 사람들 얘기 들을 수 있고 뭐 논의되어지는 중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 바로 본능이라는 이름이 있으면은 뭐 어디 뇌 안에, 우리 몸 안에 뭐 어딘가 이게 본능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 찾으니까, 이게 생각하는 사람마다 5천 개가 넘고 어떤 사람 10몇 개가 되고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 뭐냐면, 본능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보니까 그 중에 어떤 것은 뭐 10개가 됐든 5천 개가 됐든 그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고 생물학적으로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것들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본능 이론의 이제 문제점이죠. 그런데 제가 감각과 지각할 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학습과 기억할 때 얘기했습니까? 장전된 총알과 방아쇠 당기기, 이런 비유를 했었죠. 장전된 총알은 바로 유전적 요소로 자연선택이란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쭉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대물림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장전된 총알을 토대로 방아쇠 당기기라는 후천적 경험, 즉 환경 또는 교육, 양육,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후천적 학습이란 것은, 후천적 학습은 또 환경, 교육, 양육, 이렇게도 말을 바꿔도 똑같은 말인데, 즉 방아쇠 단계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현재 나의 뭡니까, 뭐 경험이 되었던, 행동이 되었던, 뭐 그런 질병이 되었던, 뭐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질병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다 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아주 보편적인 원리를 소개한 적이 있어. 그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리베스의 자유의지 실험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금방 얘기한 장전된 총알과 방아쇠 당기기라는 선천과 후천의 상호 작용,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하하고 깨달아지면 심리학은 다 끝나요. 그것이 감각이 되었든 지각이 되었든 학습이 되었든 기억이 되었든 동기가 되었든 정서가 되었든 인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죠? 거기에다가 동기다, 정서다, 기억이다, 학습이다 해서 현상, 기능에 해당하는
그런 이름을 붙인 그 현상들을 바라볼 때 바로 리베스의 자유의지가 씨름하는 그 시그니피컨스, 즉 그 의미와 그리고 장년된 총화가 방아쇠 당기기 위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탁 깨달아지면은 이 지금 현상을 일컫는 이런 용어들 가지고 심리학에서 이렇게 500페이지에 걸친 개론이나 그뿐만 아니라 전공서적 각 챕터들마다 또 전공 하위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결론은 다 끝나요. 근데 바로 그 두 가지가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면은 그만큼 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세세한 내용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배경 지식이 되어야지만이 아하하고 그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 배워야 그걸 의미를 알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리베스 실험과 장년된 초가 방아쇠 당기기 위한 그것이 의미하는 바만 알면은 심리학은 다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모르기까지 이제 계속 헤매는 거죠. 자, 본능으로 알려진 것 중에 학습한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의 경우에 배우자 선택하는 짝짓기 본능. 자, 짝짓기 본능은 유성생식을 하는 녀석들은 다 짝짓기예요. 그죠? 뭐 곤충들도 그렇고. 그럼 곤충들이 짝짓기 하는 거. 뭐 그럴 경우엔 교미한다.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좀 우리 하는 말로 섹스하는 거, 그죠? 섹스하는 거. 유성생식 같은 경우에 그 곤충들은 어떤 본능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자, 짝짓기도 하나의 행동이에요. 그럼 그 행동의 원인이 동기라 그랬어요. 그럼 곤충들이 짝짓기 하는 행동의 동기는 무엇에 의해서 하느냐? 여기서는 본능으로 한다는 거예요. 본능이라 이름 붙인 뭐 그게 뭐냐? 뭐 곤충을 아무리 해부하고 해집어 봐도 그거는 현상이니까 그에 대한 리얼리티는 찾을 수 없죠. 그런데 곤충이 짝짓기 하는 본능이라 이름 붙인 그런 현상이나 우리가 짝짓기 하는 본능이라 이름 붙인 현상이나 그 기능적 측면이나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인간과 다른 동물들은 누구누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예 다른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연급의 시간을 통해서 진화된 결과라면은 곤충이나 우리나 짝짓기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들은 그 나타나는 모양새, 그 치장만 달랐지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기능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자, 공작 같은 경우에 다른 동물들은 대체로 수컷들이 화려해요.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얘기는 항상 예외가 있다는 얘기인데 대체로 수컷들이 화려해요. 근데 인간의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더 화려하죠. 그것도 참 그죠.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뭐 진화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들어보면은 되게 재밌고 그럴듯해요. 자, 근데 그 뭐 사람의 경우는 좀 얘기하자면 또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니까 타치하고 자, 얘기하려고 했던 공작 얘기해 봅시다. 공작은 여러분 흔히 공작을 보면 공작 깃털이 화려한 건 그건 다 수컷이에요. 암컷은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암컷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작 수컷이 깃털 폈을 때 그 깃털의 색깔이 화려하고 병든 수컷 공작은 그 깃털이 윤기도 없고 색깔도 희미등등하고 화려하지 않고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즉 깃털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풍성하고 숯도 많고 기름이 잘잘잘 흐르고 광택이 흐르면서 윤기가 난다는 뜻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즉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는 유전자가 좋다는 얘기예요. 즉 수컷이 가진 그 화려한 깃털은 그 녀석들이 먹고 사는 그리고 포식자로부터 도망가는 그 개체의 생존과 관련해서는 전혀 득될 게 없어요.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불리해요. 그런데 뭐 그렇게 화려한 깃털을 암컷을 만나서 구애를 할 때, 즉 짝짓기 전에
나와 짝짓기 하자 해서 암컷한테 그렇게 구애를 할 때, 프로포즈를 할 때 암컷이 그 수컷의 화려한 그 공작 기틀을 보고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었죠. 우리처럼 서술적 의식을 가지고, 언어적 의식을 가지고 아니겠죠. 진화의 결과로 여기서 본능이라 얘기하는 어떤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선택할지 말지요. 그런데 바로 깃털이 그렇게 화려하다는 얘기는 내가 내 하나 사느냐 죽느냐 건사하는 유지하는 그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불필요한 거추장스러운 이런 깃털까지도 화려하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유전자를 지녔다라는 그러한 징표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암컷이 짝짓기 하기 위해서 교미하기 위해서 수용해요. 자,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람보르기니가 필요한가요? 저는 뭐 험버 같은 차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팔찌, 귀걸이, 금 이렇게 출렁출렁한 게 그게 필요한가요? 그걸 막 먹나요? 배고플 때? 이동을 위해서는 버스, 전철도 충분합니다. 그죠? 아니면 뭐 본인 비즈니스를 많이 할 때는 대중교통보다는 자동차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자동차에 선텐도 하고 밖에다가 뭐 젊은 친구도 보면 여러 가지 그죠? 그런 그 뭐 인테리어도 하죠. 우퍼 스피커도 넣고 그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하기도 하고 그 차 한 대에 그 뭐 그죠? 몇 억씩 몇십억도 있겠죠. 그렇게 하죠. 그 왜 그렇죠? 바로 수컷 공작의 깃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 없어. 그거는 해결 다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필요한 것까지도 나는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유전자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인과관계는 없지만 상관관계는 있죠. 바로 그걸 보고 뭐요?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듯이 남자들이 여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여자분도 있을 테고 또 그걸 선호하는 여자분도 있겠죠. 그러면 왜 그것들에 대해서 선호하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그것을 선호하느냐? 그런 여자분, 그런 남자분들은 바로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격, 가치관, 뭐 미적 기준 여러 가지 등등 들어가겠죠.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은 뭐 그런 람보르기니나 험버 타갈 기가 막히죠. 람보르기가 더 비싸요. 험버가 더 비싸요. 그거 말고 뭐 차가 있는데 저는 뭐 운전도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는 게 없었어. 하여튼 그에 제가 금수저로 태어났다. 뭐 그런 거 타고 다니겠죠. 뭐 금수저 태어나서 뭐 무면으로 그죠. 뭐 음주운전까지도 뭐 이렇게 막 하는 경우 그런 사회 무장 요인, 사회 경제적 능력 이런 것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런데 개인의 소위 심리적인 요인이 되었던 사회 무장적 요인이 되었던 이거 다 뭐요?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아까 장전된 총알과 방아쇠 당기기처럼 환경의 영향과 내가 타고난 어떠한 그러한 선천적 요인이 합쳐져서 나의 성격, 나의 가치관, 나의 이성과 미적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외모를 예를 듭시다. 뭐 소위 성격, 뭐 마음, 인성 이런 것도 있지만 외모를 예를 들자면은 외모 같은 경우에 유전적 요소를 타고났죠. 하지만 유전적 요소가 유사해서 외모에 있어서 뭐큰 차이가 없는데도 어떤 사람은 성형도 하고 더 많이 꾸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일상적으로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별로 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낸 사람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자기의 외모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이나 이런 것들도 금방 외모가 유전적 요소가 있는 것처럼 장전된 총알처럼 성격, 가치관, 이성관, 미적 기준이라 얘기하는 이러한 심리적 요인도 분명히 유전적 요소, 장전된 총알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바로
사회 문화란 이름으로 환경이 덧붙여져서 장전된 총알과 방아쇠처럼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탕 하고 발사되는 것이 우리의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의 행동의 원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데, 그 동기 안에는 본능, 즉 타고난 유전적 요소뿐만 아니라 방아쇠 당기기에 해당하는 후천적 양육, 교육, 환경, 학습이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공작의 경우처럼 근본적으로 그 짝짓기의 이면에 있는 기능적 측면이나 바로 공작의 그 화려한 깃털이 어떠한 환경 또는 후천적 경험에 의해서 그러한 짝짓기를 위한 구애 행동, 그리고 신체적으로 그러한 화려한 깃털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나 곤충의 경우나 공작의 경우나 다 마찬가지로 유전적 요소, 장전된 총알과 환경이라는 방아쇠 단계가 합쳐져서 짝짓기 행동이 그렇게 상황마다 결정되는 거라면, 인간이라고 해서 따로 동물들과 특별히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원론적 생각에서의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는 그런 생각과 달리 1차원적 생각에서 생각하는 바로 진화 생물학적인 이해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장전된 총알에 해당하는 것이 본능인데, 그 본능이라고 얘기한 것 중에는 후천적 학습도 섞여 있더라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행동의 원인이 되어지는 동기는 후천적 학습이, 그죠, 관여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탕 하고 발사가 되려면은 방아쇠를 당겨대듯이 그렇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서, 즉 행동에 있어서는 후천적 요소가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교재에서 이거 문제점에 논의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읽고 듣고 제가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견해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본능과 관련해서 제가 또 이 내용도 정확하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뭡니까, 공작의 그러한 짝짓기 행동과 관련해서 얘기한 그런 분야들은 진화 심리학이라 합니다. 여러분, 진화 심리학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은 바로 저희 학교 계신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교수님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진화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현재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진화 심리학이라는 그 전공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가셔서 받아오셨는데 우리 학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쓴 오래된 연장통이라는 책이 있어.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 관심 있으면 그거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오래된 연장통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론, 동기 이론. 추동 감소 이론이에요. 본능 이론이 앞서 본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말고 난 추동이라는 이름으로 행동의 원인을 설명해 볼래라는 것이 추동 이론이에요. 추동이 유기체의 내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추동이 행동의 원인이에요. 아까 동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행동의 원인이다 얘기했는데, 그럼 동기 행동의 원인 뭔데? 그건 추동이 행동을 하게 하는 거야 했는데, 이 추동도 보세요. 드라이브라는 말을 쓰죠. 이게 드라이브가 뭔가 유인하다, 말 그대로 운전하다, 그죠? 뭔가 이끌어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추동. 이것도 추동을 실제처럼 리얼리티처럼 그렇게 찾아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추동이 왜 생기냐면은 우리의 생리학적 상태, 결국은 이제 생물학과 관련된 생물학은 이제 하위 분야가 생리학이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생리학적 상태는 생존에 적절한 어떤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은 추동이 생겨요. 그러한 상태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너무 많이 벗어나든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벗어나는가 하면은 그러한 생존에 유리한 그러한 적절한 생리적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러한 추동이 생기는데 바로 그렇게 적절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이 항상성 또는 항상성이라 얘기하고 즉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생물학적 과정을 일컫는 추동이라 얘기를 하는 거. 아까 본능도 생물학적인 접근이죠. 크게 보면은 그죠? 행동의 원인 왜 그렇게 행동하지? 본능 때문이야. 본능 생물학적으로 설명했고 여기서도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 그래서 신체 내부의 생물학적 기제들이 유기체의 생리적 상태를 적절한 수준을 유지한다. 적절한 체온이 있는데 체온이 떨어지면은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따뜻하게 체온을 하기 위해서 뭐 열을 낼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게 행동의 원인이다. 더워요. 그럼 체온이 올라가요. 그러면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게끔 하는 행동 왜 하지? 바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동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몸 따뜻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우스운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체온 떨어지는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 그 화장실에서 요즘 뭐 화장실이 거의 뭐 옛날에 비하면 호텔 수준이라 이제 덜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화장실이 그죠 뭐 집 밖에 마당을 건너가야 있고 겨울 같은 데는 되게 춥죠. 근데 화장실에 가서 그런 재래식 화장실에 해당하는 요즘 호텔 같은 그런 화장실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캠퍼스에 있는 그런 좋은 화장실이 아니다. 일반 화장실에 가서 특히 겨울 같은데 소변을 보고 나면은 내가 의도하지도 않게 소위 비자발적으로 몸이 푹 떨리죠. 순간.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몸에 있던 떳떳한 물을 버리고 나니까 체온이 떨어져 가지고 일시적으로 근육 수축이 확 일어나서 근육 수축이 일어날 때 열이 나잖아요. 여러분 운동하면은 막 땀이 나고 열이 나잖아요. 근육 수축 그 기계 작용하면서 이게 이제 열을 이제 뭡니까? 그 내게 되는데 그냥 왜곡된 에너지인 거죠. 그죠? 예. 에너지가 변환되면서 이제 열 형태로 이렇게 이제 것이 왜곡되어지는데 바로 떳떳한 물을 몸 밖으로 빼내니까 체온이 떨어져서 그 떨어진 체온만큼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몸을 푸르 뜨는 거예요. 근육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수축을 해서 열을 내는 거예요. 너 왜 몸 떨어? 소변 보고 났는데 왜 몸 떨어? 바로 항상성,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동이 생겨서 그래. 이렇게 설명해 추동 감소 이론이에요. 이런 생물학적 이론이죠. 앞에 봤던 본능 이론과 마찬가지로 행동의 원인을.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과잉되거나 평형 상태에서 결핍이 되어서 불균형이 일어날 때는 다시 돌아가려는 추동이 우리 행동을 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한 게 추동 감소 이론이야. 자, 추동 감소 이론. 항상성이 깨지면 결핍 또는 과잉이 되면 이를 회복하려는 욕구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먹고자 하는 추동이 생겨서 우리는 먹게 된다. 너 왜 먹어? 배고파서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 왜 손들어? 이러면은 내 마음이야. 내 자유의지에서 드는 거야. 내 들고 싶어 드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바로 너 왜 울어 했을 때 나는 슬퍼서 우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앞서 살펴봤지만 슬퍼서 울게 되는 게 아니죠. 울어서 슬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서술 기억으로 서술적 의식으로 언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생각, 소위 행동을 왜 하지 할 때 동기와 관련해서 나 그거 먹고 싶어서 먹는 거야. 배고파서 먹는 거야. 나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설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설명이라면 바로 울어서 슬프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슬퍼서 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슬퍼서 울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만약에 관념론자를 생각하듯이 자아중심주의자를 생각하듯이 휴머니즘이 생각하듯이 인본주의자가 생각하듯이 아니면 여러분이나 저나 일상에서 생각하듯이 이 내용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듯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그렇게 나의 경험과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맞다면 심리학은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분터의 구조주의 심리학이 갖고 있는 내성법의 한계예요. 내성법은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나의 의식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의식이라는 것은 의식할 수 있는 것밖에 의식 못하죠. 그러면 왜 반복하면 내가 배고파서 먹는다, 먹고 싶어서 먹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요? 하나의 추론이고 리베스 자유의지 실험에서 본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짜맞추기식의 사변이지 그것은 원인이 아니에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다 이유, 짜맞추기식으로 그렇게 추론하는 사변을 그 리베스 자유의지 동영상에서 얘기한 그 말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그런 사변을 원인처럼 얘기하는데 그 원인이 아닌 거죠.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바우스라는 심리학자인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행동의 원인을 내성법을 통해서 즉 우리의 언어적 사고를 통해서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면 심리학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운 게 심리학의 내용의 중에 하나예요. 저항상성이 깨졌어요. 내 안에 뭐 혈당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지만 내가 생존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과잉되거나 결핍됐어요. 이 경우에 결핍됐어요. 그래서 추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 또는 과잉, 이 경우에 이제 과잉 결핍이 됐을 때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돌아가고자 하는 항상성 유지하고자 하는 추동이 생겨서 먹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다시 그 적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것이 추동 감소 이론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또 욕구라는 또 이 단어가 들어가 있죠. 또 이 욕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또 욕구에 대한 리얼리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시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베이컨이 얘기한 대로 언어가 있으면 용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제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리학하는 데서 이런 용어를 마구잡이로 중간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먹는 행동을 설명해서 이걸 집어넣은 것도 이것도 논의해 봐야 되는데 또 이것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 이건 설명이 아니라 계속 뱅뱅뱅뱅 도는 순환론에 빠지는 거예요. 좋아. 먹는 행동 추동 때문이야. 좋아 그럼. 그러면 추동은 이 불균형이 깨져서 욕구 때문에 생겨. 그럼 욕구는 뭐야 하면 욕구를 또 설명해야 돼요. 욕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집어넣으면 그 개념 그거는 어떻게 생긴 거야? 또 설명해야 돼요. 이러면은 설명이 아니라 계속 뱅뱅뱅뱅뱅 돌다 끝나요. 이게 바로 뭐 묘사예요. 묘사.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묘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소위 심리학이 되었던 특히 심리학 같은 경우에 책이 되었던 주변에 놔두는 그런 여러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강연이었던 들어보면은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묘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설명인지 묘사인지 구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학의 어떤 호기심과 관심을 끌어내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들은 다 우리가 지금 2장부터 배웠던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추론해서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다 묘사하는 거. 제 표현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단어 집어넣어서 말장난하는 거. 즉 문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학이. 그런데 심리학은 뭐라 그랬죠? 뭐 문학적으로 심리학 해도 돼요. 결국 인간의 뭐 경험하는 그 뭐 소위 심리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뭐 그죠? 나름 뭐 세상에 대해서 뭐 적응적인 그런 행동도 하고 경험도 하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관리 매니지하면 돼요. 그런데 심리학은 과학이라 그랬죠.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생긴 이유가 철학이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해서 인간을 이해하지 못했고 못했던 시기에
과학적인 방법을 쓰기 위해서 분리되어 나왔어요. 그런데 금방 얘기한 대로 마구잡이로 그렇게 언어를 집어넣어서 그 리얼리티가 있는 것처럼 막 하면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설명처럼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다 말장난 묘사 문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심리학 안에 이 교재 안에도 그렇고 깔렸어. 근데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거의 많지 않죠. 그래서 아까 바우스라는 학자가 심리학자가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경험의 원인을 내성법을 통해서 즉 의식을 통해서 언어적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다면 심리학 과목은 필요 없다고 했어. 그거 구분하는 경우가 심리학 현장 안에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니들아 얘기한 게 벌써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 스트롱한 과학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심리학이 과학이다 하면 그런 엄격한 과학자들이 과학이라고 안 쳐주려는 거예요. 자, 주로 생리적 욕구에 기초한 행동에 대한 설명이다. 자, 추동은 생리학적 측면에서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고 아까 본능은 생물학적 측면이야 얘기하는데 뭐 생리학은 생물학의 하위 분야니까 첫 번째 본능 이론도 그렇고 추동 이론도 그렇고 왜 그렇게 행동하지? 그 행동은 생물학적 원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본능과 본능 이론과 추동 이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